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술관에서 음식 나눠주는 작품이 그렇게 특별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일상이나 다른 공간에서 먹는 행위가 그렇게 특별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관에서 이러한 액션을 하는 게 좀 너무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술관 밖에서는 예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리크리트에 음식 나눠주는 거는 절에 가면 옛날부터 나눠줬던 거고 그리고 무료 급식소들 그리고 옛날에 옛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어디 목사님이 했던 건가 밥퍼주는 사람 그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그런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미술관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을 물론 가지고 있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리크리트 트라바니자는 무려 2위를 했는가. 제가 그 아트리뷰 랭킹을 보면은 이 작가가 언제 처음에 노미네이트 되고 지금까지 어떤 그래프를 그려왔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2009년에 처음 멘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93위였다가 그 다음 해부터 꾸준히 계속 멘션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그래프의 폭은 달라지지만 88위, 42위, 36위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 3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위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영향력의 상승세, 심사위원들은 어떤 부분을 높게 쳐주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왜 주목받았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술관에서 음식 나눠주는 작품이 그렇게 특별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작가의 중요한 점은 이제 관객을 나의 오브제를 바라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작품을 같이 완성하는 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니콜라 브리오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관계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관람객과 작품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제 아주 중요한 작가로 다뤄진 것이 바로 이제 리크리트 티라바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트리뷰 탑백 뜨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랜덤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그 영향력의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그 예술 감독 혹은 디렉팅, 철학자, 교육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노미네이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티라바니자 또한 어떤 교육자이기도 하고 작년에 했던 리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 작가가 아니라 예술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그런 역할이 좀 더 다른 범위로까지 확장되는 게 이 시대에 많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구나.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2026년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이 호춘이엔이였더라고요. 근데 호춘이엔이 작년에 이제 아트 선제에서 참여 작가였고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전시 기획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2중, 3중의 어떤 역할들이 이 작가의 영향력을 좀 키워온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계미학적인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도 관계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미술관에서 열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막 그냥 서로 이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충분한 말이 필요 없는 그죠? 이런 것들을 몸소 증명을 미술관에서 해줬잖아요. 한때 랭킹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처럼 이제 관객이 참여하면서 완성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티라바니자 작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쵸. 봐주시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2023년에 제주 비엔날레에 참여 작가로 오셨었거든요. 티라바니자의 작업이 이제 제주도에 한 어떤 그 오두막집 같은 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작가가 한 몇 달 거주를 했더라고요. 레지던시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객들을 초대해서 그때도 이제 막걸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작가가 어떤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또 팟타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제주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를 또 작품에 녹여내고 그러면서 어떤 시대와 어떤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작품들을 계속 변모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음식이나 어떤 나눠주는 거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아주 되게 부드럽게 담아내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2023년도에 이제 락다운이 막 끝나고 홍콩을 갔는데 데이비드 조너에서 리크리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때
제목이 더 샵이었는데 그냥 전 사실 큰 지식이나 이런 것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데이비존으로 갔는데 약간 어떤 말하자면 자파상 같은 느낌의 홍콩에 조그만 자파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의 우산이 잔뜩 걸려있는 이런 가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포데스크가 오른편에 있고 정면에.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막혀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딱 그 우산이 이렇게 걸려있는 걸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도착했을 때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안에 히든 스페이스로 갤러리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청소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슨 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의 SF 소설가의 그 소설 제목을 중국어로 이렇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홍콩이라는 공간이 스님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낮에는 배춧가게야. 근데 밤에 가면 그 배춧가게 뒤로 문을 딱 열면 펍이 나온다든가 어디 회원제 식당은 그냥 오피스 건물인데 옆에 문 열고 문 열면 갑자기 식당이 쫙 펼쳐져요. 그런 홍콩의 어떤 지역적 특색 그리고 우산 가게를 지났을 때는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하를 내려가서 그때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우산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게 있었고 리크리티의 어떤 글자 작품 같이 그 패턴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죠.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우산혁명에 관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알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절대 아니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리크리트 작업의 어떤 매력이고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2023년에 한국에서도 이제 신세계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티셔츠 쌓아놨었고 그때 이제 막 어떤 해먹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그래서 관객들이 갤러리에 와서 뭐 해먹에 할 수 있는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떤 노란색의 불빛 속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봤던 작품이 그 벽에 걸린 어떤 문구였는데 그 문구가 이제 도로 표지판에 적힌 문구인데 그것을 이제 갤러리로 가져왔을 때 굉장히 어떤 시 구절 같은 그 다른 장소에 있는 어떤 텍스트가 이곳에 왔을 때 되게 다른 감정으로 읽히는 거 이런 것도 티라바니자의 굉장히 큰 매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셨던 홍콩에서 봤던 전시를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어떤 한국 관람객들과 홍콩에 있는 어떤 기획자들이 진짜 이렇게 신기하게 인스타로 찍었던 그 사이사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티라바니자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좀 많았네요. 작년에는 리움에서 하기도 했었고 정말 특이한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아트리뷰 탑 100에서 2위에 선정된 만큼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특히나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다시 조명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공동체를 통한 뭐 회복이나 연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좀 작가가 동시대에 가지는 영향력과 의미도 커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뭐 도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되게 대표적일 텐데요. 그것 역시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여러 작가들을 큰 보자기가 돼서 담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냐의 문제를 떠나서 작가의 영향력은 자꾸 더 커질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기존의 미술계에 좀 저항하거나 비판을 해오던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시를 하지 않기도 하고 뭐 갤러리 문을 아예 닫기도 하는 등 좀 기존 체제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던지면서 미술의 방식에 고민해오던 작가인데 이 작가가 결국 뭐 모마와 같은 어떤 세계적인 미술관과 협업을 하면서 그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가는 여전히 미술계에서 비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안에서 뭐라고 할 것인가 들리지 않더라도 밖에서 계속 얘기할 것인가의 어떤 문제인데 밖에서 세게 얘기할 것인가 안에서 조금씩 바꿔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도 치앙마이에 자기 작업실이 있으니까 자기 모으기를 할 수 있는 태국에서 한 90년 동안 쿠데타만 거의 20번 넘게 일어났어요. 그중에 한 60%가 성공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뀌어요. 권력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우리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의 어떤 시적인 표현 그리고 이 저작권 안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단 이 미술관이라는 어떤 구조, 메이저 갤러리라는 어떤 자본주의 구조 이 안에서 어떻게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나의 메시지를 이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이 만남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어떻게 공생의 사회를 다시 부활하는 데 내가 일조할 수 있을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목소리에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제도권의 힘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가가 아웃사이더에 계속 있으면 사실 그 목소리가 또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가끔은 뭐 어떤 시위장 현장에 예술가가 가지만 예술가는 거기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거를 또 이제 어떤 작업의 어떤 모티브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창작물로 변모시키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도권이라는 것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어떤 그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검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좀 이 작가의 퍼포먼스가 약간 미술관을 저는 좀 더 신성시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일상이나 다른 공간에서 먹는 행위가 그렇게 특별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관에서 이러한 액션을 하는 게 좀 너무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좀 더 우리가 평소 하던 것을 좀 낯설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쳤던 쌓인물 이런 것들이 이 장소에 있을 때는 다른 진폭을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샘이 미술관에 올라왔을 때 다른 진폭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 예술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도 일구고 뭐 그죠? 그 생태주의적으로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예술가들을 껴놓고 거기에서 또 다른 플랫폼을 열어서 이제 확산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 물론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미술관 밖에서는 예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리크리트에 음식 나눠주는 거는 절에 가면 옛날부터 나눠줬던 거고, 그리고 무료 급식소들, 그리고 옛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어디 목사님이 했던 건가? 밥 퍼주는 사람. 그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그런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미술관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미술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주목받고 또 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렛대 같이 같은 역할을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좀 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미술관에서 좀 일상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미술관이 어떤 성역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작가에 대한 사실 또 다른 비판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작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객이 순간 즐겁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일 뿐 지속적인 의미를 남기지 못한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사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관객 참여 작품을 경험했던 관객으로서는 사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해서 그 어떤 물질적인 작업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는 많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예술이 비주얼 아트니까 사실 시각적인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게 현대미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를 만드는 작가 스스로도 그렇고 이거를 경험하는 관객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동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과정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리크리트의 작업이 가지는 가치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더 강렬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끝나고 휘발되는 게 아니었다. 관객들이 영원히 그걸 기억할 거고 그 기억을 가진 관객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거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작품을 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주는 지금 시대의 힘은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대의 사람들이 이 작가에 주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원래 영화로 나왔는데 듄이라고 아시나요? 듄.
네. 듄이 1965년 작품이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쓴 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을 기계에 넘겼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기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라는 걸 1965년에 했었어요. 이게 바로 너무 AI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아직은 AI가 던지지 못할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작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은? 이 작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은유적이고 선생님이 홍콩에서 실제로 그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느꼈던 포인트. 갑자기 리크리트가 좀 시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지금 리크리트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서 리크리트는 현재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작가인 것 같고 근데 알 수 없어서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만 있는 작가가 아니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그래서 더 뭔가 저의 마음속에 어떤 명예의 전당 같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리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이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관객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사실은 좀 관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아니라 관객이니까 늘 저한테 주목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리크리트가 어렸을 때 모나리자를 보러 갔는데 본인이 모나리자를 보지 않고 모나리자를 보는 관객을 보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떤 주변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좀 저한테는 약간 따뜻하게 다가와서 언젠간 세계 어딘가에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끝으로 오늘 첫 문제적 작가 토크를 진행했는데 선생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갖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이번을 기회로 작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러 문제적 작가들을 이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댓글로 혹시 문제적 작가를 좀 추천해 다뤘으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추천 한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첫 문제적 작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있는 작가와 함께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